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이자 테슬라, 애플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산업,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자율주행을 봤을 때 있어서 지금 대장격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뤄볼 주제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사실 기존에 제가 여러 차례 좀 많이 강조하고 강의를 했었던 산업이긴 한데요. 자, 중간 또 점검차 그리고 지금 뭔가 자율주행 이 산업 내에서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시대적인 좀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전망 그리고 좀 핵심적인 좀 기업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로 한 방에 좀 정리를 하죠. 자율주행차 정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었던 자동차는 뭐예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 후진 이 운전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이 기기가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 그죠? 근데 이 자동차가 점차 어떠한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우리가 굳이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지가 알아서 장애물이 오면은 브레이크 밟고 하는 시대가 점차 열린다. 그게 바로 자율주행 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지한다라는 거 뭐예요? 보고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거를 내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자, 길이 있어요. 차선이 있는데 차선이 왼쪽으로 좀 이렇게 커브길이 있네요. 그러면은 아하, 내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움직이던 차가 갑자기 내 쪽으로 끼어드네요. 그러면은 왼쪽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고 인지를 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판단한다. 상황을 판단한다. 내가 그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변하면은 오케이, 내가 이제 엑셀을 밟아도 되겠다. 내가 이제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을 제어. 실질적으로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자동차의 운전 이제 구도인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운전자가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지 알아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자율주행 차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의 순서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의 3단계. 첫 번째 뭐라고요?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제어, 행동하는 게 세 가지. 딱 요 순서대로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인지는 어떻게 우리의 눈과도 같은, 판단은 뭐예요? 우리의 뇌와 같은, 제어는 뭐예요? 우리가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인 건데, 이 역할을 자동차가 대신해야 되니까 그 대신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와 함께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에는 총 5단계까지 있습니다.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지금은 몇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은 3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 정도. 자, 0단계는 뭐냐? 진짜 그냥 온전히 우리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이런 단계. 1단계는 뭐느냐? 운전자를 지원해 주는 거. 자, 요거는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일정한 속도를 맞추고 싶어요. 60km 제한 구역에서 차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맥시멈 60km로 일정하게 가고 싶어요. 페달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밟지 않아도 그 세팅 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알아서 60km로 쭉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 부분 자율주행. 자, 1단계는 뭐예요? 발이 자유로운 거예요. 페달과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자유로운 거. 2단계는 손이 자유로워, 손이.
자, 기본적인 이 차선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차선. 특히나 점선이 아닌 웬만하면 실선 위주로 차선을 인지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일반적인 국도나 일반적인 골목에서는 진행을 못하고, 일반적인 이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깔끔하게 이제 닦여 있는 차선에서 내가 손을 놓아도 알아서 차선대로 이동하는,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직진했다가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이제 손과 발이 자유로워졌죠? 그다음 3단계.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들, 눈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눈을 자유롭게. 이거는 뭐예요? 결국 인지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차가 어떻게?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거,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 사람이 오는 걸 보는 거, 옆차가 끼어드는 걸 보는 거, 어떠한 이 차 주변 상황을 다 보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유롭게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려서 이제 주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눈까지 자유로워졌네요. 오케이? 야, 여기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간다면, 아직까지는 4단계가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4단계는 이 판단까지도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판단까지도. 자, 기존의 1, 2단계 때는 마지막 이 뭐였어요? 이 제어, 행동에 대해서 자유를 줬죠. 3단계에서는 인지에 대한 자유를 줬죠. 4단계에선 이 판단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인드, 뇌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눈을 자유롭게 했어. 지금의 단계는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가긴 가는데 이 뇌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약간 불안한데 이러면서 내가 이 페달과 핸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발 상황이 나오면은 그거를 딱딱딱딱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은 좀 자유롭고 손발이 좀 자유롭긴 하지만 내 이 생각과 내 뇌는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이 판단까지도 자유롭게 되는, 진짜 온전히 자동차가 지 알아서 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그러니까 레벨 3, 지금의 단계 때는 사람과 시스템, 이 둘이 같이 공존하면서 자동차가 가게 되는데, 레벨 4 때는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는데 그래도 형식상 이 핸들과 페달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레벨 5. 아예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아예 나는 그냥 자동차에 누워있어. 그냥 운전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운전석과 보조석, 이 뒷좌석에 대한 이 공간 분리 자체가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한 자동차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버스 타듯이, 버스 타서 이제 승객처럼 앉아있듯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놀고 먹고 말하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5단계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3단계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레벨 4, 5가 남아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보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 가장 첫 번째로는 법 제도가 좀 풀려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 탈 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보험에 들죠? 그죠? 보험에 드는 것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정도를 구분해내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고 났을 때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만들어져 있었던 제도인 것이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지 알아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법과 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라도 내년 내지 25년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역시 너무 비쌉니다. 아직까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입장에서 나의 눈, 뇌, 손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품들은 또 얼마나 많이 비쌀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탑니까? 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애초에 이 가격 자체가 좀 다운 돼야 된다. 다운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공급이 많아져야 됩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원가 절감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간이 또 해결해 줄 문제이다. 전기차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전기차 초기에 얼마나 많이 비쌌습니까? 근데 그 비쌌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두 번째 자기들끼리 또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을 펼치면서 어때요? 점점 가격이 싸졌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처음에는 비싸서 못 타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좀 손쉽게 보다 손쉽게 이제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도 점차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술적인 완성도. 아직까지 사실 우리도 자동차의 옵션으로 자율주행 옵션이 이제 포함이 되긴 하지만, 특히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그죠? 이번에 제네시스도 자율주행 또 옵션이 보다 고성능화해서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탑재가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안 쓰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믿고 이 기능에, 기술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확실히 좀 맞춰져야 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기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느냐? 돌발 상황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다 이 도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선이라든지 이 빨간불 파란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운전석이 또 왼쪽에 있는 차, 오른쪽에 있는 차도 있고, 너무나 이제 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차선이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하고 막 그냥 막 차 다니는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난잡합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환경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더 쌓여 있어야 된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제어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 근데 앞으로 있어서 인지에 대한 자율, 판단에 대한 자율, 요게 이제 3단계고 요게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3단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 판단에 대한 요소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지금 당장에는 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자, 그러면 뭘로 인지를 하고 뭘로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율주행 아까 1, 2, 3단계, 5단계 봤죠? 요거 참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상용화 시기를 한 2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단계는 이미 지금 서서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자, 인지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요 세 가지가 딱 대표적이에요. 눈의 역할을, 자동차에 있어서 눈의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사물을 보는 것. 자, 그래서 카메라는 어떠한 원리로 하느냐? 가시광을 통해 대상 물체에 대한 형태 인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선, 표지판, 신호등의 정보를 판독한다. 가시광을 활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광, 카메라는 가시광. 레이더는요?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가지고 돌아오는 전파의 소요시간과 주파수를 측정, 사물간의 거리 및 속도를 탐지하는 것이다. 카메라는 가시광, 레이더는 전자파.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다. 라이다는 고출력 펄스 레이저. 레이저를 사용해서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은요. 자, 카메라는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이 자유로워야 돼, 빛이. 가시광, 즉 빛이잖아요, 빛. 빛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빛의 특성,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엄청 빠르거든요. 과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교적 먼 거리를 볼 수 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멀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센서에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또 있죠. 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상 악화라든지 안개라든지 불순물 등 장애물이 있을 시에 인식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막 이상해. 그러면 카메라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더는 장점, 유효 감지 거리가 라이다보다는, 카메라보다는 조금 쭉 적지만 라이다보다는 2배 이상 길다. 아하.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주변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감지하는데 성능이 낮다. 그러니까 길이는 길지만 요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라이다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릿하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3D 데이터로 수집을 한다. 근데 단점,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눈비 반사될 수 있어서 기후 조건에 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야, 이런 또 장단점이 있구나. 그러면 뭐가 더 좋으냐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 각각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결국에는 뭐가 많이 쓰이고 뭐가 좀 전망이 좋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될 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테슬라라고 봐요. 테슬라. 왜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많은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자율주행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산업이 개화를 할 때 있어서, 즉 산업이 새롭게 떠오를 때 있어서 누가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앞서 나가는 기업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야, 저거 돈이 되는갑네? 하면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뭐가 인지에 좋은지, 뭐가 판단에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A, B, C라는 안을 갖고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하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A라는 기업이 만약에 이 중에서 앞서 나갔다. 그러면은 얘가 뭐 때문에 앞서 나갔을까? 그 기술을 봤을 때 이 기술 때문에 앞서 나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다른 B, C 기업들도 충분히 요 기술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뭘 쓰는지가 중요해요. 왜? 다른 B, C, D, E 다른 기업들이 얘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봅시다. 개념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레벨 3, 레벨 3 단계에서의 자율주행 차량을 곧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레벨 3는 지금 거의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업체인 현대차에서도 작년에 출시된 GV60, G90에서 레벨 3 운행에 대한 차량 제어기를 설치를 했어요. 혹시 구매하신 분들 있나요? 자, 그래서 올해에는 테슬라랑 구글 등 글로벌 자율주행 리더들의 연구 결과가 또 나타나는 원년이다라는 거.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택시, 무인버스, 자차 사업화 등 다양한 비즈니스 계획 또한 발표했다라는 거. 아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해서 상용화가 좀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반자율주행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35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어마무시한 숫자거든요. 연평균. 무려 지금 보시면 지금 22년이니까 향후 10년에서 15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자율주행 왜 주목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23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 전망이 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 자율주행 레벨 3의 상용의 본격화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 그룹들의 기술 연구 성과에 대한 좀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될 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제어 플랫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글로벌 업체들의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서를 작동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이 센서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상용화할 때 주변 기기 변화는 필수적이다.
자율주행 기술 진화에 따라서 센서, 제어기 등 전장 부품의 탑재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장 산업의 성장 속도 역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하, 자동차가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얘가 이제 알아서 지가 가야 되는데 어떤 역할? 눈과 뇌의 역할을 하는 얘네들의 필요한 부품들이 탑재량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만드는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원천적이면서 중요한 거, 좋은 상품. 상품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 상품이 되겠죠. 좋은 상품을 싸게 사면 그게 좋은 투자죠. 그죠? 싸게 사면.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게 좋은 상품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고, 두 번째 싼지 안 싼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좋은 상품이죠? 왜? 워낙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기존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가 자율주행화 된다고 본다면 기존에 없던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죠? 정말 이 시장성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빵빵빵빵 뛰었던 것처럼 자율주행도 충분히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좋은 걸 알았으면 과연 싸냐라는 것인데, 봅시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제한되어 있는 성장성에 따라 시장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자동차 시장이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로 간다 한들,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판다 한들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성장성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발전에 있어서. 근데 자율주행으로 갈 때는 그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성능도 더 고성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싼 애가 나중에 비싸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 국내 중소형업체의 위상이 빠르게 변화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자율주행 카테고리에서는 부품, 소프트웨어, 인프라로 구분을 한대요. 자, 내연기관의 차량 부품 업체, 스마트폰 업체, 카메라, 모듈 및 렌즈 업체를 패러다임 변화의 수혜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 스마트폰 및 차량 판매 대수에 따른 실적 성과가 주했다면 앞으로는 전장 고객사양 매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고 주목을 해보라 라고 했던 대표적인 분야가 카메라였어요. 카메라.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기존의 스마트폰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자, 자율주행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기존의 카메라가 뭐 1개에서 2개, 2개에서 4개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카메라가 고성능 그 다음에 또 많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이 제한적이다. 이미 경쟁업체도 많아졌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만든 업체들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었다. 새롭게 이 자동차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죠. 충분히 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과 거의 좀 유사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만큼 거기다가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더 고성능,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업체도 많지 않고 충분히 선점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그 매출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용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충분히 평가 자체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근에 해외 기업 위주의 개발 현황도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테슬라. 얘가 이제 거의 선도업체인데, 선도업체. 자율주행 기업들 중 가장 진보되고 가장 낮은 사고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건 뭐 때문에 타요? 편리성 때문에 타죠.
그죠? 편리성 때문에 타요. 우리가 그냥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타요. 근데 이 편리성을 더 높게 추구하고자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가게끔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성이란 말이야, 안전성. 과연 진짜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우리가 안전할 거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가장 진보되고 낮은 사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테슬라가 그만큼 두각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느냐? 일단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체 AI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매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중앙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상황을 재구성해서 훈련해가지고 사고율을 낮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AI에 대한 강의를 한 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AI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해서 빅데이터를 쫙 늘려가는 거. 이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I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이 AI 비전, 딥러닝 비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자체 훈련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인지하고 쌓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로 8개의 카메라 모듈만 사용하고 있대요. 센서로 아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있다라 그랬는데 테슬라는 뭐만? 카메라만 쓴대요. 카메라만. 왜? 자, 라이다, 레이더 센서 등을 사용하는 기타 자율주행 솔루션과는 대조가 된다라고 하죠. 야, 너는 왜 카메라만 써? 왜 카메라만 써? 근데도 사고율이 왜 나죠? 봤더니 그 센서들의 부재를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학습으로 사물의 거리 및 운행 판단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더, 라이다는 사물의 거리, 기본적으로 구조 거리들을 측정하고 시간을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메라는 사물을 이 사물이 있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근데 이 사물이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레이더나 라이다를 많이 썼는데 왜? 그로 인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거리를 테슬라는 레이더, 라이다를 쓰지 않고 온전히 이 AI 학습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운행을 판단하는 데 대한 기준으로 삼는데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모드를 키면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사물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거의 약간 2D 형식으로 인지를 하죠. 2D 형식으로 인지를 합니다. 차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회전 도로가 있고 여기 신호등이 있고 여기 이제 반대편에 차가 있고 이런 물체들을 인지하는 것. 대표적인 경쟁업체인 웨이모를 본다면 얘는 센서가 뭐를 활용하냐면 레이더, 라이다 다 씁니다. 다 쓰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어때요? 구조가 3D예요. 아까 테슬라가 인지하던 거랑 좀 다르죠? 얘는 좀 3D입니다. 자, 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자동차, 본인 자동차 자차도 3D로 인지를 하고 여기다 물체 역시도 거리 측정과 함께 3D로 다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뭐랄까 구글 맵, 티맵 거리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구글에서 막 지도 딱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면은 여기에 딱 내 주변의 사물을 3D로 관찰할 수 있을 요런 화면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레이더, 라이다의 역할인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2D로 그냥 야 너가 여기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차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난 알면 돼.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요게 신호등이 언제 파란불로 켜지는지만 알면 돼. 여기에서 막 이 거리
그 다음에 이 우회전할 때의 거리, 그 다음에 이 차 사이의 거리, 이런 거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행을 하면서 차가 자체적으로 계속 AI 딥러닝을 통해서 이 거리는 스스로 학습하게끔 할 거야 라는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레이더랑 라이다는 아무래도 아까 봤다시피 비용이 비싸요.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탑재하는 차들은 아무래도 차에 대한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용화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죠? 근데 테슬라는 이거를 안 쓰니까, 가격이 싼 카메라 모듈 위주로만 쓰니까 오히려 상용화를 앞당길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싸다라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경쟁업체 웨이모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웨이모는요, 알파벳의 자회사예요. 근데 토요타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계속 개발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SLAM, Simulations, Localization and Mapping, 즉 차량이 주위 공간의 지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기술, 요걸로 이제 인지를 한다. 이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변 사물과의 통신 및 여러 센서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도 필요하고 AI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GPS도 필요하고 라이다, 레이더도 필요하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전체적인 맵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버스에서도 자체 센서를 통해 이렇게 통신으로 인해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고, 이 거리에서 나오는 또 각각의 센서, 자동차 내에 있는 센서, 전반적으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요소들마다 센서가 부착이 되고 각각의 요소마다 다 서로 간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 어렵겠죠, 사실상. 더 어렵겠지만 만들어만 낸다면 더 안전하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왜? 다 맵으로 꽉 차 있게 되니까 다 보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3D로. 모든 상황들을 다 내가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더 안전하긴 할 거예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기술력도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웨이모에 탑재되는 각종 센서가 또 종류별로 이렇게 앞, 뒤, 좌우에 달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 IT 업체랑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차 개발 수요에 따른 인수합병 및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차만 만들었죠? 차만 만들었어. 즉, 아까 자동차의 3가지 구조, 인지, 판단, 제어의 역할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뭐에 특화가 돼 있어요? 제어에 특화가 돼 있어요. 엔진을 만들고 브레이크 핸들을 만들고 껍데기를 만드는 제어에 특화되어 있는데, 제어만 한다고 이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인지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사실 아예 기존의 자동차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IT로 가야 됩니다. IT,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왜? AI로 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껍데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 뇌랑 눈은 못 만들어. 야, 뇌랑 눈 누가 만들 수 있니? 우리 IT 업체가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를 못 만드는데? 야, 그러면 우리 같이 협업을 하자. 협업을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자. 라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IT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IT 업체는 완성차 업체를 인수하는 이 흐름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쌓아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IT 완성차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이렇게나 지금 이어지고 있다. 서로 연결고리를 착착착착착착착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눈과 뇌,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위주로만 봤어요. 자동차 위주로. 그래서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눈과 뇌가 필요하다. 눈의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있는데
테슬라는 카메라만 쓴대. 근데 그의 이제 경쟁업체인 웨이모는 다 쓴대. 이런 차이가 있었다. 자, 근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에만 눈과 뇌가 달려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도, 도로에도 다 있어야 돼요. 도로 환경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업이 할 수가 없어. 기업이 그 도로에 다 그 통신망 깔고, 센서 깔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나와야 된다. 차량 대 제반 시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V2X라고 합니다. V2X. 이해돼요? 아까 봤죠? 아까 인지는 했잖아. 그죠? 아까 웨이모 얘 봤을 때.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도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신호등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가로등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잖아. 근데 얘가 어디로 갈 거고, 얘가 어디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신호는 어떻게 바뀔 거고에 대한 세부적인 서로 간의 통신들이 나와주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자율주행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는 게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냐면, 요렇게 예를 들어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비가 달라요. 연비가 급제동 급가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환경에 대한 비용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자율주행 기술력만 받침이 된다면 사고율도 급감시킬 수 있어요. 초보 운전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 운전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안 생긴다고 해보세요. 사고율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서로 간에 자동차끼리 통신을 합니다. 야, 나는 일로 갈 거야. 넌 일로 가. 나는 일로 가는데 지금 속도가 얼마야. 서로 간에 계속 커넥을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원활하게 고속도로도 뻥뻥 뚫릴 거고, 차가 막히는 일도 거의 없을 거고. 사고가 예를 들어 하나가 나요. 사고가 나면은 뒤에 차들은 몰라. 그죠? 1차적인 충돌이 나왔어. 차들끼리. 뒤에 차는 몰라. 그러면은 이 차 뒤에는 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 영문도 몰라,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통신을 해서 알고 있으면, 야, 우리 사고 났으니까 뒤에 차들아 우리를 피해가! 라고 한다면은 뒤에 차들은 오케이, 수신 완료하면서 알아서 옆 차선으로 이동해서 알아서 피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로 환경에 대한 편리성도 굉장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2차적인 충돌도 막을 수가 있겠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사고율을 낮추고 인명피해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건설을 해줘야 된다. V2X라는 차량과 제반 시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판단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판단. 서로 간의 통신으로 인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첫 번째 뭐냐? C, V2X.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이브.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뭐가 더 기술이 좋고 뭐가 더 전망이 좋은지 알아봐야겠죠? 자, V2X 특징. 셀룰러, LTE, 5G 기반. 웨이브, 와이파이 기반.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빨라요? 5G가 빨라요? 와이파이가 빨라요? 5G가 빨라요? 아무래도 얘가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선 속도랑 커버리지가 빠르고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어때요?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우리 집에 그 와이파이 뭐라 그래? 단말기를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아랫집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옆집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와이파이는
딱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약도,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제약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장점을 이제 V2X에서 갖고 있고, 근데 단점, 즉각적인 상용화가 어렵다. 즉각적인 사용이 어렵다. 왜냐면 비용이 비싸요. 비용이 비싸다. 자, 커버리지 수키로, 웨이브가 최대 1km라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거리도 길어. 지연시간은 비슷해요. 근데 단점은 비용적인 측면이 어렵다. 비용적인 측면.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왜? 결국에는 기술적인 측면은 얘가 훨씬 뛰어나니까. 더 빠르고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택국가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이미 표준으로 잡았고, 유럽은 이거를 두 개를 병행하고 있는데 유럽도 최근에는 이쪽으로 좀 넘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유럽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요거 V2X로 가겠다라고 지금 거의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이브 안 보고 요거 보면 되겠죠? V2X.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얘가 중요. 나 아까 인지에는 카메라가 중요했었다. 왜? 얘는 테슬라. 얘는 미국, 중국, 유럽에서 채택했다. 선도하는 국가 기업들이 채택한 거 위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후발 업체, 후발 국가들도 그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라.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V2X 구축 사업. 작년부터 인프라 구축 시작해서 25년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간선도로의 인프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깔고 있거든요. 깔고 있는데 25년까지 다 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3년 내에 다 깔릴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체크. 거기에 이제 민간 주도의 인프라 건설. 자, 민간이 막 고속도로에 깔 수가 있을까요? 일반 기업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요. 지구를 벗어나. 누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바깥으로 쏘아 올립니다. 네. 민간주도 자율주행은 위성통신 중심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국가는 각각의 국가별로 야, 우리 이렇게 인프라 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깔 거야. 할 거예요. 각각의 국가에서 이렇게 열심히 깔고 있어. 미국도 깔고 있고, 중국도 깔고 있고, 우리나라도 깔고 있고, 일본도 깔고 있고, 유럽도 깔고 있고, 다 깔고 있어. 근데 민간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야, 우리가 중국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미국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지금 유럽에도 팔아먹어야 되고,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기다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 그냥 냅다 우주로 쏴버려. 그냥. 우주로 쏴버려가지고 어떻게 예? 야, 위성 돌려. 그냥. 위성 360도 두루치기 돌려. 그냥. 돌려. 요렇게도 돌리고 요렇게도 돌리고 돌려. 그냥 한 대로 묶어버려. 그냥. 돌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하고 있다.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뭐에서 지금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과 뇌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은 카메라 중심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뇌는 위성 위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돼요? 왜? 위성으로 촥촥촥 돌리면서 전 세계를 한 대로 다 통신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테슬라에 지금 수집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참고로 자율주행 전장 밸류체인 테이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인프라 관련, 카메라 모듈 관련, 반도체 패키지 부품 관련, 자동차 부품 인포테인먼트 관련 애들인데요. 요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리포트들을 종종 내주는데 이번에도 내줬어요. 봅시다.
24년을 목표로 구체화된 자율주행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번 CES 2022에서도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공개를 했죠. 누가? 엔비디아랑 퀄컴이랑 모빌아이가. 봅시다. 지금 이 자율주행 시대는 테슬라랑 반 테슬라 진영의 경쟁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된다. 경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자율주행 개발 초창기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인식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테슬라가 카메라로 얻은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것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자 센서보다는 센서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융합과 학습이 중심이 되었다. 즉,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방식을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면서 반 테슬라 진영 또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와 영상을 딥러닝하며 경로를 예측하는 주행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인지를 카메라로 할지 레이더로 할지 라이다로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써보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갑자기 테슬라가 카메라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율을 확 낮췄다라는 거예요. 저게 되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업체에서 레이더 라이다보다도 카메라 쪽으로 좀 더 주목하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서 카메라로 테슬라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게 결국 카메라로 인한 판단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내렸다? 자체 AI 딥러닝 시스템을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체제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지 쪽에서는 카메라가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판단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 쪽으로는 이제 AI를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또한 지금 보시면 라이다, 기존의 라이다는 차량 주변의 모습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다랑 HD 맵을 사용한 자율주행 솔루션은 마치 정답지를 펼치고 운전하는 수준이었다. 아까 봤잖아요. 옆에 차가 3D 모형으로 있고 막 이렇게 다 3D 모형으로 온전히 내 주변의 지도를 딱 갖춘 상태로 진행을 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정답지가 있는 곳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도가 짜여져 있어야 가는데 지도를 짜기 위해서 다 여기 저기 다 설치하고 해야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반 테슬라 진영이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라이다를 고집을 해요. 왜? 아직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내면은 얘네들도 결국에는 카메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건은 얼마나 좋은 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누적해서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하다. 데이터,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고 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왜? 자동차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달라요. 스마트폰 조금 늦어도 우리가 뒤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어요? 스마트폰 조금 늦어도 답답할 뿐이지 우리가 죽진 않아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인지하는 게 판단하는 게 조금 느리다. 그러면 우리 죽어요. 죽어요. 사람 뛰쳐나오는데 빨리 인지해서 빨리 브레이크 밟거나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수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I와 자동차 내부 연산칩과 연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AI. 그래서 자율주행이 점점 부각이 될수록 AI도 점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테크 기업들과 협력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가? 엔비디아, 모빌아이, 퀄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소수 기업의 과점이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빅데이터를 많이 쌓고 빨리 쌓는 것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AI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많이 없어요. 제 AI 강의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요. 달리기 시합을 해요. 달리기 시합. 달리기 합니다. 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얘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어. 얘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이 빨간 애를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얘가 아직 속도가 좀 뒤쳐져.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가 조금 뒤늦게 시작했긴 했는데 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그러면 점점 얘는 앞서 나가고 얘는 점점 뒤쳐지고 얘는 점점 빨간 애를 따라잡으러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의 중요성인데, 속도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데이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데이터 AI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는요, 많은 데이터를 이게 직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AI 데이터를 GPU가 한다 그랬죠, GPU. 앞으로는 NPU가 한다 그랬죠. 그죠? 얘네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다, 병렬.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얘가 하나의 연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있을 때 얘가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또 파생적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기 시합처럼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좌, 우, 양, 옆 이렇게 확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앞서 나간 놈이 보다 더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속도라고 친다면, 그죠? 이게 속도라고 친다면 나는 요만큼부터 시작한 거랑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얘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소수 기업들이 더 과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얘네들은 이만큼 캐파를 빠르게 더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엔비디아, 모빌아이, 퀄컴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테슬라, 엔비디아, 모빌아이, 그다음에 퀄컴 정도까지.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테슬라는 뭐예요? 이미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진짜 자율주행에서는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앞서 나가는데, 그러면 그 외에 부가적인 업체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 GPU죠. GPU 반도체 칩입니다. AI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AI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뇌의 역할. 얘가 뇌예요, 뇌.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병렬 쫙 그물로 뻗쳐 나간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의 바탕이 되는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즉 자율주행에 필요로 되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뇌의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내재화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테슬라가 끝판왕이긴 해요. 끝판왕이긴 한데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는 안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안 만들어요. 껍데기는 안 만든다. 근데 뭘? 뇌는 만들어요. 뇌는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구독할 수 있도록 범용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강점으로 벤츠, 니오, 다양한 자동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선두주자로서 데이터 순환 구조를 통해 경쟁 우위를 구축했으나 후발주자들을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라이다나 이 고성능 컴퓨터 칩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엔비디아는 그 데이터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회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는 눈과 뇌, 그 다음에 껍데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끝판왕이야. 얘는 그냥 왕이야, 왕. 너 짱 먹어라. 근데 얘가 독식하게끔 냅둘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후발 껍데기 업체 내지 눈의 업체, 뇌의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뇌의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자, 완성차 업체들이 눈까지는 달았어. 눈까지는 달았는데 이로 인해서 뇌의 역할을 하는 게 부족해요. 즉, 보긴 보는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엔비디아가 야, 우리가 뇌를 만들어 줄게. 그 대신에 야, 현대차 뭐 예를 들어 뭐 벤츠, 니오 너네 완성차 업체들 있지. 우리의 뇌를 써. 그러면서 너네가 같이 이 데이터를 공유해. 테슬라가 모으는 거 이만큼 모을 거라면 우리가 늦은 만큼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합쳐서 너네가 데이터를 쌓는 것을 나의 뇌로 쌓아.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를 너네한테 다시 공유를 해줄게. 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후발 업체들이 늦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뇌를 택할 수밖에 없겠고 이미 기술이 있으니까 얘를 토대로 데이터를 쫙 쌓아주고 그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거 마음대로 써. 그 대신에 나중에 너네가 활용할 때도 우리 걸로 활용을 해야 돼. 우리 나중에 돈 벌 거야,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ADAS,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의 시스템, 비전 센싱, 기술을 고도화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ADAS 칩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고객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1위라 그랬죠, 1위. 자, 모빌아이는 IQ5부터 개방형과 폐쇄형 버전을 구분해서 출시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개방형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얘도 왜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 써. 그러면서 데이터 모아갈게. 그 나중에 우리가 사업할게 라고 간다는 거죠. 폐쇄형은 우리 거 써야만 해 인 거고, 개방형은 야, 우리 거 그냥 써. 우리가 그냥 써. 알겠지? 그냥 자유롭게 써. 폐쇄형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인데 개방형은 무료로 제공해서 쓰게끔 만드는 거고, 이를 이제 데이터를 쫙 수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테슬라가 너무 많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IQ 칩은 엔비디아보다 연산 성능은 낮지만 모빌아이는 6개 대도시에서 100만 대 차량으로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뭔 말이에요? 말했죠? 결국에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한데, 기술력이 이 모빌아이는 엔비디아보다 조금 낮아. 다만 데이터를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 위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것까지 진행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빌아이도 거의 이제 약간 눈과 뇌에 딱 경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빨리빨리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개방형 사업을 통해서. 자, 그 다음 퀄컴은 통신과 텔레매틱스 장점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최대한 많은 개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인프라 등 IoT를 차량에 적용해서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과 클라우드를 통한 양방향 데이터 공유가 요구가 되는데, 자율주행 고도화 과정에 있어 이 커넥티비티는 필수적이다. 뭔 말이에요? 아,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어? 응?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과 인프라, 서로 간의 통신과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이
데이터망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처럼 1차 사고가 났을 때 뒷차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뒷차들이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팀앱 여러분들 쓰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팀앱도 마찬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쌓으면서 그 다음에 그 우발적인 사고, 사건들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때그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퀄컴이 하는 거는 통신을 쫙 깔아놓고, 그죠? 깔아놓고 각각의 상황별로 이제 커넥션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퀄컴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텔레매틱스 통신 관련한 고객사 중심으로 볼보, 혼다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통신 중심의 기업이네 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통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배운 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율주행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좋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레벨 3에 대한 상용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제가 과거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줄이고요.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느냐? 아무래도 인지 내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인지 쪽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다? 결국엔 선도업체인 테슬라가 주목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쓰고 있는 카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 제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어디로 자율주행 내지 메타버스 XR 기기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카메라 모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 카메라 찰칵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는 특히나 대다수의 업체들이 어디에 한국 또는 중국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유럽, 미국에서 반중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랑 웬만하면 협업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 대다수의 완성차 내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많은데 얘네들이 중국 관련된 카메라 모듈 업체들과 공급을 맺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랑 맺을까요? 우리나라 업체들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업체들과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테슬라 역시 우리나라 LG노텍, 삼성전기와 같은 업체들과 공급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율주행 대장주, 일단은 카메라 모듈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 하세요. 주목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충분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제 판단 쪽으로 갔을 때 AI 결국 이제 데이터 싸움이다. 데이터 싸움, 통신망 싸움, 인프라 싸움이다. 그죠? 이건 데이터와 이제 인프라 싸움이다. 결국에 이렇게 될 가능성 매우 높다. 왜?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갖춰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싸움은 빅데이터 싸움이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V2X 요거에 대해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에 데이터를 지금 하기 위한 사업과 실제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은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잖아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쌓는다 치고 후발 업체들, 예를 들어 벤츠, BMW, 볼보, 그다음에 현대, 기아 이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빅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는 업체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계속 얘네는 점점 덩어리를 빠르게 키워갈 거니까. 그러면 얘네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달라붙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뭐가 있었다? 아까 봤더니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텔의 모빌아이, 퀄컴 같은 애들이 있었다.
이런 애들이 차기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찐 대장은 테슬라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사실 또 비싸잖아요. 그죠? 워낙 비싸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 뒤안편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차기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해외 기업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차기 이게 좀 찐 대장은 테슬라이긴 하지만 차기 대장의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누가 있느냐? 오늘 봤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누구? 인텔의 모빌아이, 그다음에 퀄컴,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GPU 반영돼서 너무 비싸긴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그죠? 계속 잘 되는 기업들이 애플 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그 비싼 국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뻗쳐나가면서 밸류에이션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미국 기업들은요, 미국 국민들은요, 애플을 안전자산 취급하면서 그냥 적금 들리듯이 붓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장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누가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누가 있느냐? LG노텍, 삼성전기, 일단 얘네들이 대장입니다. 왜냐면 이미 테슬라랑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차기의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앞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느냐를 본다면 사실 좀 어렵긴 하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MC넥스, 그 다음에 뭐 파트론, 그 다음에 저거 세코닉스,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옵트론텍, 그 다음에 나무가,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애들이 있다 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아까 봤던 이제 V2X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중국, 유럽 쪽에서 채택한 판단 쪽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인데, 국내 쪽에서 V2X 관련된 기업이 하나 딱 독보적으로 있어요. V2X 관련된 국내 독보적인 기업. 정답! 라닉스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은 캠트로닉스 있습니다. 라닉스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자, 국내에 좀 볼만한 게, 자, 오늘 봤던 리포트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알려준 기업들인데, 자율주행 전장 관련한 밸류에이션 테이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이제 통신 관련된 애들이에요. 통신 관련된. 서로 간에 통신을 엮어줄 수 있을 만한 부품이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 네, 우리나라의 대장은 현대오토에버이긴 해요. 현대오토에버.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부품 협력사 완성차 판매들로 소비자, 요거 애들을 이제 딱 한 대로 묶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디지털 신기술 기반 자동차 전 밸류체인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IT 서비스. 전반적인 IT 서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누구? 현대오토에버인 거고, 근데 얘는 대장인 만큼 밸류가 많이 비싸죠? 퍼가 40배 이상이 돼요. 많이 비쌉니다. 지금 사기에는 사실 싸다고 보긴 어려워요. 좋은 기업이긴 하나. 근데 보시면 관련한 기업 중에 퍼가 낮고 ROE는 이제 성장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누가 있다? 유니퀘스트가 있다. 유니퀘스트. 그러니까 유니퀘스트 일단 참고해 놓으면 되겠죠? 왜? 동종 이제 경쟁 업체 중에서도 싸고 성장률이 높으니까. 하드웨어 쪽으로는 해성 DS 제가 대장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사실 경쟁 업체들 대비 많이 제일 쌉니다. 얘 이제 리드 프레임 관련된 업체죠. 성장률도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해성 DS 아직도 좋은 기업이에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죠? 그 외에는 이제 뭐 볼만한 게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퍼가 그래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막 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에는 그래도 캠트로닉스 요 정도 좀 괜찮네요.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자, 자율주행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올해 여름에 그 모빌아이가 상장을 해요. 자, 작년에 그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심축이 됐던, 작년 재작년 중심축이 됐던 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누구?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 메타버스에 쫙 많이 갔었거든요. 특히나 로블록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면서 얘가 흥행을 한다면, 흥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흥행을 한다면 그에 맞춰서 또 뭐가, 모빌아이가 아까 판단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판단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퍼가 예를 들어 뭐 30배 이상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다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판단된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리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자율주행 올해부터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본격적인 성장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기존의 투자처로 삼지 않았다면은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이미 완성차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실적이 밑바탕이 되면서 이 실적이 전체 매출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면은 밸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나 또 카메라 모듈 이쪽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인지뿐만 아니라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지보다도 슬슬 이제 판단이 더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단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단에 관련된 기업들, 오늘 또 대표적으로 크게 해외 기업으로 3가지 또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기업들 기존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갈,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애들을 막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물론 테슬라가 많이 앞서가긴 했지만 차기에 테슬라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뒤따라갈 만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단기적인 호흡보다도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또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계속해서 다음에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